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대비 특강, 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스포츠 심리학에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5가지 하위 영역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위 영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여기 잠시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제발 학습하세요라는 문장을 곁들여서 이 5가지 영역을 꼭 머릿속에 그려두라고 이야기 드렸죠. 맛보기 강의에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강의에서는 이 영역별로 이제 기출문제와 관련된 이론들 혹은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여기에 있는 스포츠 심리학,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지금까지 이제 출제되었던 그 기출 문제들을 다 개수를 헤아려서 퍼센트를 내봤을 때 가장 50% 이상이 이 스포츠 심리학 영역에서 나옵니다. 협의에.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 영역을 제일 앞 시간에 뒀어요. 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아마 한 4번의 정도의 세션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안에서도 이제 성격과 동기와 관련된 이론을 살펴볼 거예요. 아주 시험에 자주 매년 정말 매년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전에 먼저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스포츠 상황 안에서의 선수들 혹은 지도자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이해해서 우리 선수들의 행동을 예측, 그리고 조절, 통제하기 위한 방법과 원리를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선수의 불안, 집중, 자신감, 리더십, 응집력, 성격, 동기 등의 그러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의 심리 조절을 위한 심리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까지 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성격이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뤄진 이유는 먼저 어떠한 성격을 가진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나, 아니면 스포츠 행동이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주 초창기에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스포츠 행동이 특정 성격을 만들거나 어떤 특정 성격이 어떤 특정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러한 굉장히 설명력이 큰 인과관계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혼란 속에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성격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 행동에. 그래서 많이 연구가 되었었고 이러한 성격은 개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격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연구 결과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 홀랜더라는 학자가 성격이 만약 성격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안에 가장 동그라미 안쪽에 심리적 핵이 있고요. 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반응, 그리고 그 맨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역할 행동이라는 이러한 요인 안에서 인간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영역의 정의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핵은 가장 외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변하지 않는 아주 일관성 있는 나의 성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핵은 개인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신념, 개인의 어떤 그런 본능, 이러한 것들에 기초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노출이 됐을 때 이 심리적 핵, 내 완전한 그 본능적인 어떤 반응을 심리적 핵에서 보여주겠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만 행동하지 않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현재 내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온순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조금 내 동작을 이제 내 반응을 수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이제 전형적인 반응일 수가 있어.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격이 이 심리적 핵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전형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심리적 핵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겠죠.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변합니다. 하지만 내 그 핵과 조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성격, 기본적인 나의 특성을 표출은 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왜 바깥에 있는 이 역할 행동은 굉장히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현재 내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행동이 변하겠죠. 그러한 것을 이제 내 역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때나 어떤 강의에서 강의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혹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제 역할 혹은 딸로서 뭐 이러한 역할이 주어졌을 때 사실은 조금 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도 있지만 또 누구 앞에서는 굉장히 그렇지 않은 학생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게 행동하기도 하고 또 딸이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잔소리도 많고 좀 이렇게 막 비판적이고 약간 뭐 이렇게도 보고 그렇지만 또 엄마의 입장, 제가 이제 딸이 있어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온화한 그런 좀 단호하지만 온화한 뭐 이러한 제가 어떤 그런 행동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변하죠. 그래서 개인의 성격은 그러한 심리적 핵과 전형적 반응 그리고 역할 행동 이런 세 가지 영역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고 그렇게 인간의 성격이 결정지어진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각 영역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 이론이 몇 가지 있는데 아주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라는 어떠한 그러한 세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아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어떤 개인의 그런 특성, 성격이 나타난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조금 기억해 두시냐면 원초와 빙산 맨 아래에 있는 원초와는 지극히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라서 아주 비합리적이고 즉각적으로 행동한다. 뭐 이렇게 원초와를 좀 기억해 두시고 자아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초자아는 이 원초와 자아를 모두 아우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꼭 합리적인 것이 정답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적인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초자아에게 지시하고 명령 내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한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자아의 이러한 어떤 기능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 이론은 셀던과 크레티머의 체형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떠한 이런 개인이 가진 체형이나 유전적 요인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론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어떤 선입견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외우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 자, 이렇게 조금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체형이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사교적이고 너그럽고 소탈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러한 실제로 뇌 배합형이라고 해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 이런 게 있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 어떤 짝짓는 뭐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건 나온 적은 없지만 이 체형 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다른 보기에서 이걸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배합형. 중배합형은 여기 있는 형이에요. 굉장히 근육질. 이러한 아주 근육질적이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용감하고 주도적이고 뭔가 아주 왕성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외배합형. 요렇게 우리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조금 까칠하고 좀 소심하고
굉장히 예민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죠. 그러한 이론이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런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도출되었었던 거라는 점. 물론 이건 이제 굉장히 우리의 현상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제 계속 주장되고 개발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우리들의 인식 속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 이론 중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현재 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내 성격이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현재 자아 실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성격이 비춰질 거고 아직 여기 안전의 욕구에 있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비춰질 거고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욕구가 위계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뭐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안전의 욕구로 넘어가요. 어떤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 근데 이 안전하고 싶은 것도 일단 배고프고 그러면 안전하지 않아도 뭐 먹을 걸 잡으러 가야겠죠. 사냥을 하러 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 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 이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이제는 자존의 욕구. 내가 어떤 더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충족이 됐다 하면 맨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행동하게 되죠. 이거는 어떤 자아 실현, 도덕적인 어떤 그런 생산력, 인간, 사회의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진 행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계를 또 순서대로 외우고 있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동기 이론은 다음에 할 거고 성격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홀랜더가 설명하는 성격 구조 안에서 보기가 설명하는 성격의 구조는 그 동그라미 안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어떤 가치를 태도하고 일관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리적 핵이라고 정답 맞춰줄 수 있어야겠죠. 제가 아까 가장 가운데 있는 거 가장 변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잘 변하는 게 전형적인 역할, 환경에 상호작용하고 역할 행동은 나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가장 잘 변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형적 반응이었죠, 반응. 네. 그리고 매슬로우가 제안한 욕구의 이론에서 다른 욕구가 모두 충족되고 마지막에 나타난 세상의 욕구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면 제일 높은 거 아니면 제일 낮은 거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가장 위에 있었던 거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 맞춰주셔야 되겠다. 오늘 동기 이론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기 이론이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동기는 이제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자면 개인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그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아가게 하는지 이 동기가 어떤 동기냐에 따라서 이러한 시작과 방향과 행동의 지속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동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무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로 구분이 됩니다. 무동기는 아무런 동기가 없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는 아직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외적 동기는 외적인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스포츠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포상금이나 그러한 내가 진학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내적 동기는 내 내적인 만족감, 어떤 즐거움이나 흥미, 보람 뭐 이러한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가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동기의 3가지 영역을 기억해 두시고 동기 이론을 몇 가지 외우겠어요. 네, 먼저 자결성 이론입니다. 이 자결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외부의 압력 없이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결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 자기 결정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동기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결성이 높을수록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높을수록 내적 동기가 높다고 하고 강해진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없으면 없을수록, 자율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인간은 어떤 내적 동기가 감소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결성 수준에 따라서 동기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내적 동기에 가깝고, 자결성이 낮을수록 외적 동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외적 동기가 외적 규제, 의무감 규제, 확인 규제, 자결성이 가장 낮은 단계부터 조금 올라간 단계, 조금 올라간 단계, 이렇게 단계가 3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가 나왔을 때, 진아는 어떤 이유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보기가 나왔을 때, 현재 이 친구가 여기 외적 규제로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의무감 규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규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내적 동기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나씩 해보면, 무동기는 아까 설명을 했고, 외적 규제는 완전히 외적인 보상을 받거나 외적인 처벌을 피하고자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상금을 위해서, 혹은 진학을 위해서, 혹은 엄마 아빠한테 혹은 지도자 선생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무서워서 이제 운동에 참여하는 걸 우리가 외적 규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내적 동기가, 이 자율성이 조금 더 보장이 되고 내적 동기가 조금 올라가면 의무감 규제로 넘어가요. 의무감 규제 동기로. 그럼 이때는 이 의무감은 어떤 내가 외부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보상을 꼭 받는 건 아니고 처벌을 꼭 피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운동을 안 나가도 코치님이 때리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안 나가면 좀 찝찝하니까, 죄책감이 시달리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내가 이걸 안 나가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이러한 동기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의무감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타인에 대한 어떤 의무감, 책임감, 어떤 그런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는 게 의무감 규제예요. 그리고 확인 규제는 타인의 그런 어떤 기대나 이런 거에 대한 내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긴 설정합니다. 내적 동기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다이어트 20kg를 빼기 위해서, 어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에 참여하고 또 달리기를 하러 가고,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 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적 동기는 설명했듯이 아예 내 내적인 그런 만족감, 즐거움을 위해서 운동에 참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자결성 관련된 이론 안에서 이제 인지평가 이론이라는 세부적인 또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금 외워줘야 되는데, 이 인지평가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결성 플러스 유능성, 이 2가지를 느끼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서 이것들을 느낄 때 이제 내적 동기가 올라가서 운동을 더 많이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보기에서 만약에 어떤 사건을 줬어요. 그러면 그때 동수가 혹은 현태기가 그 내적 동기가 어떻게 변했을지, 이걸 이제 그 과정을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혼냈어요. 기술이 그게 뭐냐고 혼냈어요. 그러면 그 혼낸 거는 이 개인의 자결성을 건드린 건지 유능성을 건드린 건지. 너가 기술을 못한다는 거는 유능성을 건드린 거겠죠.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유능감이 없다, 있다,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고, 그 기술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한 유능적인 정보가 부정적으로 왔을 때는 부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유능성을 낮게 지각하고 내적 동기가 떨어집니다. 근데 너 정말 그 기술 잘한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유능하구나 라는 긍정적인 정보를 받게 됐을 때는 유능성이 올라가고 내적 동기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 만약에 자 오늘 훈련은 이렇게 한다. 너희들은
뭐 하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너희들은 그냥 이거대로 따르면 돼. 라고 했다.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자결성을 떨어뜨린 거죠. 통제한 거죠. 혹은 자 오늘 운동 뭐 할까? 여러분들 한번 아이디어 내보세요. 라고 했으면 자결성을 높여준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그러면 그러한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자결성을 건드린 사건인지 나의 개인의 유능성을 건드린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그 이후에 그게 내적이라는 거는 이제 가능성을 줬다. 그 자율성을 줬다는 거고 외적이라는 거는 그 자율성이 외적에 있었다는 거죠. 외적에 있었으면 자결성을 낮게 지각하고 내적 동기가 떨어질 거고 나에게 자결성을 높여주는 그런 운동 과제를 선택해봐. 이렇게 했다면 자결성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자결성이 내적 동기를 높인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를 하셔서 혹시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기서 발전이 돼서 지금 이러한 개인이 어느 정도 이 과제에 있어서 유능한지를 판단하는 유능성과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나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지 이 수준에 따라서 이제 내적 동기가 더 감소되거나 높아질 수 있다고 했죠. 플러스 한 가지 더 발전이 돼서 관계성이라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도 하나 추가가 됐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과의 어떤 친밀한 상호작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러한 관계성을 운동 수행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높여주면 또 어떤 내적 동기가 향상이 돼서 운동에 더 지속적으로 강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의 내적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동기이론 하나만 더 보고 문제 풀고 네, 오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동기이론 중에 성취 목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이나 유능감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개인마다 그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표 지향하는 점이. 그래서 어떤 개인은 오늘 나보다 내일 더 조금 더 발전하고 내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조금 더 능숙해졌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유능감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또 다른 개인은 어떤 과제를 내가 잘 수행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저 상대를 이겼는지 내가 오늘 쟤보다 잘했는지 이렇게 타인과의 비교해서 나의 유능감을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성취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을 내적 동기화 시킬 때 내적 동기가 아니라도 꼭 어쨌든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성취 목표를 가진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취하셔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동기화 시킬 수 있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어떤 수행 능력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이 과제에 대한 나의 숙련성 뭐 이러한 과제에 집중하는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과제 목표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비교해 준 거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잘했으면 굉장히 자기를 유능하다고 지각을 하고 성공했다고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실패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이 과제 자체를 실패할 수는 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내가 노력했고 어제보다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스스로 이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나의 어떤 과제 실패나 아직 성공하지 못한 그 행위에 있어서 내 자신의 노력을 내 노력의 그 양 정도를 승패의 그 원인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제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내적 동기를 체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의 자신보다는 안정적으로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노력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제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다른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 어제의 나보다 더 노력해서 조금 기술이 나아지고 이 과제를 내가 조금 더 숙달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과제를 오늘 뭐 어제보다 나아졌든 안 나아졌든 잘 모르겠고 일단 내가 오늘 시합에 나가서 혹은 연습하는데 내가 쟤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기 목표 성향 혹은 자아 목표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의 증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능성을 과시하는 데 좀 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쉬운 과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요. 그래서 매우 쉬운 과제를 성공했을 때는 이제 그거 봐, 나 잘하지? 라고 남들 앞에서 나 이거 성공했어 라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 하고 과제를 선택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고 그래야 내가 유능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혹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서 그 과제를 실패하더라도 어떤 핑곗거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 과제가 너무 어렵거나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아주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은 타인의 어떤 그런 시선이나 타인과의 그런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안을 굉장히 높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패의 원인이 내가 이겼으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졌을 때는 이제 외부에 조금 귀인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은 불안 수준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귀인 이론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 귀인 이론이라는 거는 개인이 스포츠를 참여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어디다가 삼느냐에 따라 이제 행동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유형에다가 이제 귀인을 하는지 어디다가 내 승패의 원인을 귀결시키는지를 찾아봤고 그러한 유형별로 어떠한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지 찾아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긍정적인 패턴으로 귀인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조금 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귀인을 하면 개인의 노력이 더 많아지고 조금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에서의 회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인을 어떻게 유형을 나눌 건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귀인 을 구분하는 그 차원이 딱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인과성이 있고요. 통제성이 있고요. 안정성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 심판 때문에 졌어. 이런 식으로 뭔가에 귀인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노력이 부족했어. 혹은 심판이 오심했어. 이런 식으로 귀인을 딱 했다. 보기에 그런 귀인이 나왔다면 그 귀인이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어느 차원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인과성은 그 귀인이 나에게 있는지 내 바깥에 있는지 내적인지 외적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력이라고 하면 노력은 내 안에 있죠. 남한테 있는 게 아니죠. 내 노력이니까. 그럼 그건 내적인 차원에 포함이 되고 심판으로 만약에 이렇게 귀인을 한 사람이 있어. 심판 때문에 졌어.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죠. 그러면 그거는 외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통제성은 그 귀인한 원인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인가. 노력은 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통제성이 있다고,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심판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안정성. 이 안정성은 이제 그 개인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원인이 잘 변하는지 잘 변하지 않는지 요걸 이제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노력은 불안정하죠. 어떨 때는 많이 노력할 수도 있고 많이 노력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불안정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더 깊게 설명을 하자면 또 차원이 나아진다는 것도 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노력은 변한다고 하고 심판의 판정도 변하죠. 안정적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보기가 나왔을 때 이게 불안전한지 안전한지 통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내적에 있는지 외적에 있는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이 주로 보기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노력 제가 얘기했죠. 내적 내가 가지고 있고 통제가 가능하지만 약간 불안정적이에요. 물론 원래 노력을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안정적으로 많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노력이라는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과제 난이도를 한번 봅시다. 어떤 수행해야 되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모두 이제 해야 되는 그 외적인 과제죠. 그러니까 외적에 있고 그 과제의 난이도는 해야 되는 그 과제 기술은 안정적이죠. 일단 정해져 있으면 안정적이죠. 어디 몇 미터를 차야 된다. 어디까지 날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안정적이죠. 과제가. 난이도가. 그리고 그것은 이 대회나 어떤 그 운동 수행 과정에서 이미 설정을 해놓고 나에게 시키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통제가 제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내가 그거를 선택해서 가는 스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이 연구자가 대표적으로 이 발췌해놓은 이 분류할 때 딱 지정해놓은 이 4가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과제 난이도는 외적이고 안정, 잘 안 변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 운도 이제 외적이면서 통제가 불가능한데 이거는 불안정하죠. 운이 나한테 언젠 좋게도 오고 안 좋게도 오고 이렇게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능력이라는 게 조금 여러분을 헷갈릴 수 있는데 능력은 내적이죠. 일단 내가 가지고 있죠. 내적이면서 통제 안정적이죠. 능력이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능력이 사실 변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근데 그렇게 암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타고난 능력이에요. 타고난 능력. 타고난 재능. 근데 이제 보기에는 능력이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시고 타고난 재능은 안정적이죠. 처음에 타고난 거는 그냥 안정적입니다. 나중에 변하는 거 말고. 그리고 타고난 거는 유전적인 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통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은 내적이면서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다라고 이게 타고난 거라고 유전적인 거라고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시험이다 보니까 다 암기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인을 여러 가지 이 외에도 굉장히 이제 수업 시간에는 더 많은 기인들을 저희가 같이 분류해 보는데 일단 이러한 기인들을 찾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 기인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내가 노력이 부족했으니까 더 노력해야겠다. 심판 운 때문에 그랬어. 진짜 완전 좌절하고. 아니면 저 능력은 내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나는 진짜 안 되는 놈이다. 이렇게 실패하고 났을 때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행동에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들을 나눈 후에 개인이 굉장히 내적으로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면서 잘 바뀌는 불안정한 요인에 기인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패턴으로 기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동 행동을 더 아주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만족스러움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기인 패턴을 어떤 잘못된 기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인을 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통제 가능하고 잘 변하는 불안정한 기인을 그런 방향으로 기인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기결정 이론의 동기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보기를 좀 읽고 저는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자, 쫙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흥미였지만 나중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싫었대요. 어떤 타인의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받기 싫어서. 그러면 뭐죠? 네. 의무감 규제입니다, 여러분들. 의무감 규제죠. 이제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죄책감에 의해서 어떤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싫어서, 불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 있는 확인 규제는 뭐였지? 행동 규제는 뭐였지? 무동기는 뭐였지? 이것들을 좀 찾아가서 이해를 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문제 보기가 바뀌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 규제는 내 스스로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진 않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이렇게도 나옵니다. 2가지를 뽑아내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현우는 뛰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체중 조절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본인의 체중 조절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조깅을 한대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확인 규제죠. 내가 확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승하는 네, 좋아하지 않는데 죄책감 때문에 학원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이거는 네, 의무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이 정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인지평가 이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봅시다. 인지평가 이론 이제 내적 동기를 이제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칭찬과 같은 긍정적 정보를 제공하면, 칭찬은 뭐죠? 네, 자율성이 아니고 유능성 맞죠?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니까. 그럼 유능성이 향상되면 내적 동기가 증가하고, 맞죠? 부정적 피드백, 너 왜 이렇게 기술이 별로 탐탁하게 좋지가 않아? 왜 이렇게 안 좋아? 하면 유능성이 낮아지겠죠. 자율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유능성이 낮아져서 내적 동기가 감소하고. 이것도 맞네요. 자, 지도자의 일방적인 지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거는 자율성을 낮추죠. 자, 자율성 다 괜찮습니다. 자결성을 낮춰서 내적 동기를 또 낮추죠. 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선수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좋은 거네요. 근데 유능성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자결성이 향상되죠. 그리고 내적 동기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사건이 무엇을 건드리는지. 그래서 정답은 네, 이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고 이렇게 뽑아내셔야 되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지평가 이론에서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 타인과의 관계성을 높여준다. 관계성을 높여주면 내적 동기 올라가고, 유능감을 높여준다. 자율성을 갖게 한다. 다 내적 동기 올리는 거 맞죠? 그러면 정답은 네, 연관성을 강조한다. 보상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건 내적 동기 방법, 올리는 방법으로 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성취 목표 성향 관련된 거네요. 다음 보기에서 해석이 옳은 것은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기를 열심히 잘 읽어주셔야 돼요. 글이 길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인호와 영찬이는 수업에서 테니스를 배우는데 시각 비슷하고, 인호는 테니스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친구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한대요. 다른 사람과 뭔가를 겨뤄서 이기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자기 목표 성향을 가진 친구죠. 네, 자기 목표 성향을 가진 친구였고, 인호는 그렇고 영찬이는 테니스 기술을 연마할 때 뿌듯해한대요. 이 어떤 과제가 숙련되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친구는 과제 목표 성향을 가진 친구죠. 그러면 여기다가 인호는 자기 목표, 영찬이는 과제 목표 이렇게 써놓고, 자, 영찬이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를 자주 선택할 것이다. 맞나요?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틀렸죠? 영찬이는 과제 목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라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를 선택할 거예요. 자기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실현 불가능한 걸 목표를 삼죠. 왜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패했을 때도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어. 나는 내가 잘 못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죠. 그래서 틀렸고, 인호. 여기 다 인호네. 인호는 자신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노력을 중시한대요. 맞나요? 네, 틀렸죠. 인호는 자기 목표 성향을 가진 친구이기 때문에 기술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제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인호는 자기 자신이 그냥 타고난 재능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노력을 안 했을 때 오히려 노력을 안 하고서도 잘해야지 더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노력 중시하지 않고요. 인호는 영찬이를 이겼을 때 자신이 잘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기 목표 성향. 내가 잘해서 이긴 거지. 노력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뭐 심판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이긴 거. 네. 정답은 3번이고, 4번도 한번 봅시다. 인호는 학습의 증진과 연관된 자기 참고적인 목표를 가진 학생이다. 맞나요? 아니죠. 자기 참고적인 목표가 아니고 타인을 참고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타인을 이기는 거에 대한, 타인보다 잘하는 거에 대한 거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죠. 운동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옳은 것은 3번이고, 여러분들이 아닌 것은 또 왜 아닌지 답을 또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나왔네요. 자기 보기는 없어도 자기 목표 성향보다 과제 목표 성향이 높은 선수들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과제 목표 성향입니다. 과제에 집중하는 사람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다. 아니라고 했고 이거는 자기 목표. 평가 상황에서 평소보다 수행이 더 저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상황이라고 해도 자기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긴장을 느끼지만 과제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평가가 어떻든 내가 오늘 어제 나보다 어제 그 기술보다 잘하면 된다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상대 선수의 실수로 인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자기가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 패배하였다고 생각한다. 맞죠? 내 노력에 의해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문제. 오늘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2개. 아래에 해당하는 Y의 귀인 범주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자,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탁구 선수 A가 패배한 게 상대 선수의 능력이 자신보다 더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자, 여기서 능력은 내 능력 아니고 이제 상대 선수 능력이고 이 능력은 제가 어느 정도 좀 타고난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 봅시다. 상대 선수의 능력은 안정적인가요? 불안정적인가요? 타고난 거니까 제가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안 변한다고 잘. 안정적이고 상대 선수니까 내적인가요? 외적인가요? 네, 외적이죠. 상대 선수의 능력은 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죠. 제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 2번 이렇게 찾아가 주셔야 되고 귀인이론에 기반해서 올바른 지도 방법. 수영교실에 참가한 A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이로 인해 근데 이제 어떤 것들 떠나서 이제 귀인 이론에 기반한 지도 방법을 옳은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 보기를 잘 안 보고도 우리가 일단은 내적인 거에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통제가 가능한 거, 내적이면서도 통제가 가능한 거, 통제가 가능하면서도 잘 변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아본다면 보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포츠 지도사 시험 대비 특강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조금 화면에서도 좀 잘못된 부분들도 이렇게 좀 나타나고 하는데 네, 잘 이해해 주시면서 네, 남은 강의도 잘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